지난 10월 네이션스 리그에서 주장 홀란드가 팬들의 문매를 맞았습니다. 이 경기에서 노르웨이는 오스트리아에게 1대5 충격적인 대패를 당했죠. 이때 홀란드는 주장 완장을 찼지만 득점은 없었고 경기 인터뷰에서도 기자들을 외면한 채 믹스드존을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다음날 뒤늦은 사과문을 올리며 논란을 수습했죠. 하지만 문제는 홀란드만이 아니었는데요. 현재 황금세대라고 불리는 노르웨이 대표팀, 하지만 이름과 다르게 내용도 결과도 아무것도 못 챙기고 있는데요. 유로 2024 카타르 월드컵 그리고 유로 2024 예선까지 노르웨이는 3번 연속 메이저대회 본선 진출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선수진에 보면 정말 화려하단 말이죠. 맨시티, 홀란드, 아스날의 웨데고르, 지난 시즌 라르가 득점 2위였던 세롤로트와 도르트문트의 류에르손, 브렌트포드의 아예르와 풀람의 베르게, 울버햄튼에서 라르센까지 빅리그 주전들이 가득하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이들을 가지고도 왜 노르웨이는 부진에 빠진 걸까요? 그리고 홀란드는 노르웨이 대표팀 때문에 의무대전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 축구 친구와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노르웨이에도 전성기가 있었는데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었고 이탈리아와는 연장 접전까지 보였는데요. 이탈리아는 그 대회에서 우승까지 한 팀이에요. 지금의 올림픽 축구가 23세 이하 대회이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월드컵 시작이 1930년이었으니까 올림픽 축구의 권위가 굉장히 살아있었거든요. 그리고 1938년 프랑스 월드컵 대회에서도 또 이탈리아와 만나서 연장 끝에 탈락했었는데 이때도 이탈리아가 우승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노르웨이는 유럽 최강팀 중 하나였던 거죠. 그 이후에 오랜 침체기를 지나 1990년 이 에즈 올센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며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본선, 98 프랑스 월드컵에서는 16강까지 진출했고 그리고 브라질을 상대로 거둔 역사적인 승리까지. 이 시기에 노르웨이는 피파 랭킹에서 2위까지 올랐었다고요. 이때부터 첼시의 레전드 토레 안드레 폴로, 맨유 트래블의 주역 솔샤르와 로니 온센, 맞대 슛으로 유명했던 리버풀의 리세와 스트리머 감스테 슈였던 블랙번의 감스트 페드레센 등 21세기까지 꾸준히 노르웨이는 좋은 선수들을 배출했는데요.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로 2000 본선 이후 노르웨이 메이저대회 출전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홀란드, 웨데고르 중심으로 제3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황금세대는 도대체 어떻게 탄생하게 된 걸까요? 노르웨이는 인구 550만의 작은 나라였지만 스포츠 강국이었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에서는 영국의 예산 10분의 1로도 메달 1위를 차지했었고 테니스의 루드, 골프계에서의 호블란드와 체스의 칼센까지 다양한 종목들에서 늘 노르웨이 선수들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고요. 심지어 지난 여자축구 발롱도르에서 2위였던 바르셀로나의 카롤리네 그라함 한센 역시 노르웨이 선수였다고요. 그 배경에는 이데르츠 글레덴이라는 철학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데르츠 글레덴은 이 노르웨이 말로 스포츠의 즐거움 뜻하는데 2007년 노르웨이 올림픽위원회가 핵심적으로 삼은 스포츠 이념이기도 해요. 그래서 노르웨이의 스포츠 종목들은 훈련 양과 출전 여부를 아이들이 결정하고 13세 이전에는 점수와 리그 기록을 따로 기록하지 않고 또 체중 언급은 금지해서 선수들의 섭취 장애를 예방했다고 했죠. 그래서 홀란드도 어린 시절에 핸드볼과 스키 등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며 즐기는 스포츠로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93%의 아이들이 지역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는 구조도 이 생활 스포츠부터 꽤나 탄탄한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또 노르웨이는 리그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축구팀들 자체가 베테랑보다는 이 유스들에게 기회를 많이 주거든요. 어린 선수들의 연봉이 더 싸니까. 예를 들어 홀란드는 2016년 16살의 나이에 노르웨이 2부에서 데뷔했고 명문팀인 몰데로 곧바로 이적했죠. 웨데고르도 15살의 나이에 노르웨이 1부로 이적하면서 레알까지 간 거라고요. 이외에도 크리스퍼 아예르도 16살에 데뷔했었고 최근 처먹만은 스베레 리판 역시 15살에 프로 데뷔했거든요. 우리로 치면 중2, 중3 때 데뷔한 거예요. 이런 빠른 데뷔 문화는 선수들의 성장을 돕고 더 자연스럽게 큰 리그로 빨리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촉진 역할을 한 거죠. 하지만 이런 황금세대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국제대회 성적은 여전히 아쉬운 편인데요. 특히 유로 2024 예선에서는 이 스페인을 제외하면 충분히 해볼만한 상대였거든요. 그런데 스코틀랜드와는 1무 1패, 조지아와는 무승부를 기록했죠. 이렇게 어렵게 탄생한 황금세대가 왜 대표팀에만 모이면 성과들을 못 내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리그의 태생적인 한계입니다. 노르웨이 리그는 관중 수나 수익, 팬덤 규모에서 덴마크나 스웨덴보다도 떨어지는데요. 2023년 기준 리그 평균 관중 수를 보면 덴마크와 스웨덴이 약 9,800명인데 반해 노르웨이는 7,500명으로 평균 2,000명 정도 차이가 나고 있고요. 중계권 수익도 보면 덴마크가 850억, 스웨덴이 650억인데 노르웨이가 630억이에요. 가장 적습니다. 리그 수익이 적으니까 투자가 줄고 아카데미 육성에도 한계가 생기죠. 덴마크는 코펜하겐이나 조규성, 이한범이 뛰는 미트윌란이 유럽 대항전에 자주 나가지만 90년대까지는 챔스도 진출했었던 노르웨이의 로젠보리 BK 같은 명문팀들은 현재 유럽 무대에서 거의 보이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게 또 국대 차이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라고요. 노르웨이 날씨가 워낙 춥고 리그의 재정 역시 열악하다 보니까 천연잔디보다 인조잔디가 많거든요. 그런데 당연히 인조잔디가 많으면 선수들의 부상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공이 더 빠르게 튀고 볼이 예측 불가능하니까 이 태클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몸싸움과 슬라이딩을 잘하는 수비수가 많이 없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요. 사실 노르웨이 대표
대표팀도 이 가장 약점이 수비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디언의 기자인 조나스 제이버는 2016년에 노르웨이는 나라 자체가 작고 리그 규모도 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지도자들이 여전히 구식 마인드로 팀을 운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축구에 능통한 감독들을 만들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이거 우리나라랑 좀 비슷한데요. 이런 문화와 날씨, 축구 성적의 부진 때문에 노르웨이 국민들은 축구도 좋아는 하지만 스키나 스케이트 같은 이 동계 스포츠에 더욱 열광하고, 날씨가 일단 추우니까 이 국가적으로도 축구보다는 이런 동계 스포츠에 더 많이 집중하고 투자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인 건 바로 노르웨이 협회인데요. 사실 이 팀은 스타일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기는지 매우 모호하죠. 덴마크는 조직, 스웨덴은 블럭, 아이슬란드는 세트피스로 대표되지만 노르웨이는 그런 전술적인 정체성이 아예 없어요. 그리고 더 문제는 감독과 협회에서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노르웨이 대표팀을 이끄는 이 솔바켄 감독은 대표팀 주장 출신이거든요. 이거 누구랑 비슷하다. 코펜하겐을 이끄고 총 8번의 리그 우승과 4번의 리그컵 우승을 달성한 스페르리가 정상급 감독이에요. 그런데 더 높은 레벨이었던 이 분데스리가의 쾰른이나 챔피언십의 울버햄튼을 이끄고는 성과를 못 내고 경시된 경험이 있어 높은 무대에서는 이 검증이 안 된 감독을 평가받고 있는 거죠. 그래도 노르웨이 축구협회는 이 리그 내 경험이 탄탄했던 솔바켄 감독을 바로 선임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그 성적은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에 구입했던 그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플레이오프 탈락과 유로 2024 조별예선 탈락으로 팬들의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솔바켄은 특히나 보수적인 선수 기용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죠. 일단 4-3-3을 많이 쓰는데 대표적으로 홀란드와 세룰로트를 동시에 기용하려다가 194에 전형적인 타겟맨인 세룰로트를 측면 윙으로 배치하기도 했죠. 또 공미자 아래에서 외대골의 영향력을 충분히 살리지 못했고 하프스페이스 공략도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경기 중의 교체와 전술적인 유연성 부족 역시 많은 비판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다 문제인 거 아닌가? 아니 팬들은 당시에 놀고 있었던 솔샤르 감독을 특히나 원했었는데 2023년 노르웨이는 이 솔바켄과 계약이 끝나고 오히려 그를 연장하면서 이 팬들의 속을 뒤집어놨었죠. 이거 우리로 치면 홍명보와 이정우 같은 느낌. 스코틀랜드의 스티브 클라크, 헝가리 마르코 로시 감독이 이 부족한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성과를 냈던 거 보면 확실히 감독 문제 이거 꽤나 커 보이죠. 이렇게 노르웨이는 워낙 국제대회 경험이 적다 보니까 기술적이고 3백과 4백을 오가는 유연한 전술의 덴마크와 높이와 힘을 강조해서 수비력으로 잘 버티는 스웨덴과는 다르게 리그 규모도 약하고 국제대회 경험도 적고 감독 전술도 모르겠어, 스타일도 모르겠어, 협회는 더 개판이야. 홀란드 외대고를 빼면 별 볼 일 없는 해볼만한 팀이 된 거예요. 이 외에도 양태희 법칙으로 대표되는 이 북유럽 특유의 겸손과 미덕의 문화 때문에 월드클래스 스타 플레이어인 홀란드 역시 개인 전용기와 롤렉스를 사는 이 사치는 즐기지만 팬들의 사인을 거부하자 곧바로 비판을 받았거든요. 특히나 노르웨이 팬들은 국대 선수들에게 유난히 엄격하다고 해요. 또 노르웨이 축구대표팀은 영국의 센트 조지파크, 프랑스의 클레르 퐁텐, 지금 우리나라의 파주나 천안 트레이닝 센터 같은 축구에 정말 올인할 수 있는 이 축구 전용 훈련 공간이 없다는 점이 결국 축구 환경에서도 이 투자가 적다 보니까 대표팀 부진에 협회 그리고 감독이 꽤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거죠. 다행히 아직까지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맨시티의 오스카밥, 라이프치히의 안토니오 누사, 그리고 맨유 아스날, 다양한 빅클럽들에 관심 보이고 있는 스베레 니판 등 어린 10대 유망주들이 포진해 있고요. 또 내년 월드컵은 48개국으로 확장되다 보니까 이 본선 진출 가능성이 꽤나 높아졌습니다. 현재 예선에서 1위를 질주하고 있고 솔바켄 감독도 4-4-2로 전술을 바꾸면서 오스트리아전 대패 이후 4연승 18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노르웨이는 90년대 이후 20년대 침묵을 깨고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요 화면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고 유익한 축구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